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7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19분입니다. 저는 어제 비교적 일찍 잠이 들었고요. 일찍 자고 오늘 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 7시 정도에 일어났던가 8시에 일어났나? 아무튼 해가지고 시간이 꽤 됐네요. 7시에 일어난 것 같은데. 명상을 좀 했어요. 예, 잠이 또 올 것 같진 않아서 명상을 하고, 요즘 명상을 좀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명상하고 씻고, 머리를 깜빡하고 머리하고 수염을 못 밀었는데 오늘 오후에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든 밥 먹고 나서든 이제 싹 밀어야 또 깔끔하게 연휴를 보내고 나서 일을 또 이제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좀 더울 것 같죠? 다음 주가 지나면 그래도 좀 더위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더위가. 매년 이런 여름이 이렇게 괴로워야 한다는 것도 참 비극입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우리가 더 편하고자 사용했던 문명의 이기들이 다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칼 세이건 박사님 전 책 에필로그에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은 3장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를 할 거예요. 꽤 두꺼운 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이번 시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도전하고요. 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니아 창가, 조지 오웰, 정영목 옮김, 민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탈로니아 창가는 세계 3대 이게 3대 루포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국의 붉은 별, 그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의 그 루포작과 카탈로니아 창가, 또 뭐였더라? 하나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세계 3대 루포로 잘 알려져 있고요. 대단히 평가들이 좋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디서 봤더라? 알릴레오 부스였나? 거기서도 한번 소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꼭 읽어보라고 유시민 작가님이 추천했던 책이기도 해서 싸게 샀습니다. 아주 싸게 중고책으로.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카탈루냐 창가도 그렇지만 중국의 붉은 별, 저 책도 참 읽어야 되는데, 자, 언젠가 한번 읽겠죠. 자, 미디어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충전을, 네, 3장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105쪽. 너가 천상의 운행법칙을 결정하고 지상의 자연법칙을 만들었느냐?
욥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욥기. 사람과 다른 피조물이 맞게 되는 안녕과 재앙은 하나같이 7과 12를 조화해서 오는 것이다. 황도 12궁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듯 광명의 편에 서서 세상을 다스리는 12명의 장군을 일컫는다. 그리고 7행성은 암흑의 편에 있는 7명의 장수라고 한다. 7행성은 모든 피조물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음과 죄악의 구렁으로 몰아넣는다. 황도대의 12별자리와 7행성의 조화가 세상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조로아스터 메노크 이 크라트, 뭔지 모르겠어요. 조로아스터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10인이 저 7인 7행성이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 시대 이후로 아주 깊은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시야가 좁았기 때문에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이렇게 12개, 7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런 숫자들을 굉장히 큰 의미, 그런 숫자들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동양의 그 음양의 조안이 오행이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의미 없습니다. 예. 이미 그런 시대는 저 뒤로 갔고, 우리는 그런 시대의 비밀들을 다 알게 됐잖아요. 단순히 그냥 우연적으로 된 것들이고, 그런 숫자들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정근대적이죠. 현대적이지 못합니다. 문학적으로나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어떤 신비감을 부여하고 어떤 권능을 부여하고 그런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거에 얽매인다면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무슨 그림이 하나 있는데, 월식 때 달에 들이오는 지구 그림자의 크기를 계산해낼 수 있는 종이 계산자. 장식이 세밀하고 화려한 가운데 부분만 실었다. 이 종이 컴퓨터가 출판된 해는 1540년이다.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의 책이 출간되기 3년 전이고 요하네스 케플러가 태어나기 31년 전이다. 그래요. 대단하네요. 자, 그 다음 또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 나름의 신비한 본성을 갖고 있다. 밖으로 드러나는 각자의 고유한 행동 양식은 바로 그 본성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내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것이 세상에 관한 설명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온갖 현상들에서 두세 가지의 일반 원리를 먼저 찾아내고 모든 물체들의 성질과 그들의 상호작용이 앞에서 찾아낸 원리들에서 어떻게 비롯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한 위대한 이해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아이작 뉴턴 광학.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게 옳은 자세고,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만한 법한 그런 자세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그런 면에서 참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읽고 있는 추계 시대에서 새로운 추계 시대의 새 인물로 옛날에 그 추계 시대의 인물은 붓다, 소크라테스, 공자를 꼽았다면, 카렌 암스트롱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추구 시대의 인물 3인방을 아이작 뉴턴, 아인슈타인, 프로이트르
뽑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럴 만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제 뭐 과학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한 번씩 이렇게 아이작 뉴턴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올 때마다 좀 놀랍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벌써 이렇게 이런 생각을, 이런 이치를 깨달았는가. 자, 그 다음, 새가 왜 노래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면 새들은 노래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라 노래함이 새들에게 곧 기쁨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왜 인간이 하늘의 비밀을 헤아려 보려고 골머리를 썩이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자연의 현상은 다채롭기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늘은 숨겨진 보물로 가득하다. 이는 오로지 인간의 정신이 새로운 양분을 취하는데 모자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요하네스 케플러 우주 형상의 신비. 뭐 그다지 좋은 문장은 아니네요. 네. 새들이 노래하면서 노래함이 새들에게 곧 기쁨인지 슬픔인지 고통인지 괴로움인지 어떻게 합니까? 뭐 알려지기론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울부짖는데 그 소리 지를 때 힘들지 않겠어요? 목도 아프고 자기 위치가 노출돼서 또 위험하기도 할 텐데 자기 천적들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절대 불변의 행성에 살고 있다면 그가 할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세계에서는 과학하려는 마음이 일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또 하나의 극단인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 변화가 지극히 무작위적이거나 지나치게 복잡해서 생각해봤자 별 수 없는 처지라면 그런 세상 역시 과학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두 극단의 중간 어디쯤엔가 있다. 사물의 변화가 있대 그 변화는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따른다. 흔히들 만물의 변화는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고 한다. 허공에 집어던진 막대기는 반드시 땅으로 다시 떨어지고 서쪽 지평선 아래로 진 해는 반드시 이튿날 아침 동쪽 하늘에 다시 떠오른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아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하고 과학이 밝혀낸 지식을 이용하여 우리는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을 파악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다. 애초부터 인간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배후를 의식하며 살아왔다. 인류가 사냥을 하고 불을 피울 수 있었던 것도 무언가를 생각해보고 알아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하다못해 책마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인류는 지난날의 거의 대부분을 이런 상태로 보냈다. 우리 조상들은 달 없는 밤 활활 타오르던 모닥불이 사그러져 깐부기 불이 되면 그 주위에 앉아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밤하늘을 본 적이 있는가? 밤하늘은 장관을 연출한다. 별들이 몇 개 모여서 하늘의 모양을 이룬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보아도 별들은 저절로 그림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밤하늘의 별을 유심히 본 지가 좀 된 것 같네요. 좀 오늘 밤에는 밤하늘의 별을 좀
바라봐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북쪽 하늘에 놓인 별들의 무리는 어떻게 보면 곰 비슷하게 보인다. 저는 근데 아무리 봐도 곰처럼 안 보이던데. 예, 그래서 그런 모양의 별자리를 큰곰자리라고 부르는 문화권이 지구상에 있다. 같은 별들의 배열이지만 문화권에 따라 아주 다른 모양의 물체를 상상하고는 한다. 물론 하늘에 그림이 정말로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그림들은 우리가 상상해낸 것들이다. 인류가 수렵으로 신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하늘에서 사냥꾼과 사냥개를 보았고 하늘의 곰과 젊은 여자를 그렸다. 그 밖에 사냥꾼의 관심을 끌만한 온갖 것들이 하늘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7세기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가다 처음으로 남반구의 하늘을 보았을 때 그들도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늘에서 찾아냈다. 큰 부리새와 공작새, 만원경과 현미경, 나침판과 백고물 같은 것들 말이다. 20세기 사람들은 하늘에서 자전거와 냉장고를 보거나 로큰롤 스타의 얼굴을 떠올릴 것이다. 어쩌면 버섯구름을 볼지도 모른다. 현대인들도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별들 사이에 인류의 희망과 근심을 그리면서 바람직한 내일을 소망한다. 하늘에 버섯구름이 피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근데 위험합니다. 참 인간의 폭력성이라는 게 내재해 있고 그게 까딱 잘못하면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때때로 우리 조상들은 아주 밝은 별이 꼬리를 길게 끌며 순식간에 하늘을 가르고 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저도 얼마 전에 정기현이 데리고 산책하다가 초저녁이었는데 아주 완전히 어둡지 않은 초저녁이었는데 봤어요. 운석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슉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래서 영어로 떨어지는 별 폴링 스타라고 했는데 썩 잘 붙인 이름은 아니다. 별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뒤에도 옛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니 말이다. 별똥별이 아주 많이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적게 나타날 때도 있다. 이런 일도 어느 정도는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태양과 달처럼 별도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관측자의 머리 위를 지나는 별이 뜨고 지는데 하룻밤이 꼬박 걸린다. 또 계절에 따라 뜨고 지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초가을에 뜨는 별자리가 따로 있다. 그러나 갑자기 동편 하늘에서 새로운 별자리가 뜨는 경우는 절대 없다. 별들이 뜨는 데에도 순서가 있으며 그들의 행동 거지에도 예측성과 영원성이 있다. 이런 특성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된다. 별들 중에는 해보다 조금 먼저 뜨거나 조금 늦게 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별들은 계절에 따라 출몰 시각과 위치가 변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별의 출몰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수년에 걸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 사람은 계절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이 1년 중 언제쯤인지도 매일 아침 해가 지평선 어디에서 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늘에는 달력의 역할을 훌륭하게 하는 표지들이 걸려있는 셈이다. 조금만 꼼꼼하고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별, 해, 달이 천구상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하늘에 걸려있는 달력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조상은 계절의 흐름을 알아낼 수 있는 기구나 장치들을 만들어 세웠다. 뉴멕시코주의 차코 협곡에는 11세기에 만들어진 지붕 없는 거대한 의식용 키바, 즉 사원이 있다. 북방부에서 6월 21일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이다. 이날 새벽녘이 되면 한 줄기 빛이 사원의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특별히 표시해둔 구역을 천천히 움직여간다. 그러나 그 구역에까지 빛이 들어오는 현상은 6월 21일 경에만 일어난다. 나는 자칭 옛스러운 사람들이라며 자만하는 아나사지족 사람들이 매년 6월 21일이 되면 깃털과 방울과 터키옥으로 한껏 단장하고 사원으로 몰려와서 긴 의자에 걸터 앉아 태양의 권능을 함께 찬양하는 광경을 상상한다. 이들은 또 달의 겉보기 운동도 면밀하게 관찰했다. 아나사지족은 키바의 높은 곳에 28개의 벽감을 만들어서 달이 별자리들 사이를 움직여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데 걸리는 일수를 나타내고자 한 듯하다. 그들은 태양과 달과 별의 전체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의 기구들을 우리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영국의 스톤헨지 유적, 이집트의 아부 시멜, 멕시코의 치첸 이차, 북아메리카의 대평원 같은 곳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일정의 달력으로 생각되는 장치 중에는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진 것도 있을 것이다. 가령 집안 구석과 창문에 대한 상대 위치가 아주 교묘하게 맞아떨어져 6월 21일이면 태양빛이 바로 그 구석에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주 멋지고 색다른 장치들도 있다. 아메리카 남서부에 가면 반듯하게 수직으로 세워진 석판 3개를 볼 수 있다. 이 석조물이 여기에 세워진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돌판에는 은하와 비슷한 모양의 소용돌이가 하나 새겨져 있다. 하지만 6월 21일이면 햇살이 2개의 돌판 사이를 칼날처럼 비집고 들어와서 이 소용돌이를 반으로 갈라놓는다. 또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21일에는 햇살이 2개의 칼날로 쪼개져서 이 소용돌이들의 안쪽 가장자리에 하나씩 떨어진다. 한낮의 태양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늘에 적혀있는 달력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지역 천문학자들이 세계의 석판에서 의도했던 바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천문학을 배우려 했을까? 영양과 사슴과 들소는 철에 따라 이동하므로 한 지역에서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은 계절에 따라 늘고 줄기를 반복한다. 과일과 견과류는 익는 때가 따로 있으니 계절을 알아야 제대로 익는 것을 제때 따먹을 수 있다. 농업기술의 발명 이후 작물을 때에 맞춰 심고 거둬들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며 또 멀리 떨어져 사는 유목민들은 미리 정해준 때에 서로 만나 연중 행사를 치러야 했다. 그러므로 하늘의 달력을 읽을 줄 아느냐에 따라 목숨이 좌우되기도 했다. 3달이 되면 초승달이 다시 나타나고 개기 일식 뒤에 태양이 다시 나타나며 밤사이 모습을 감춰 걱정스럽던 태양이 아침이면 다시 나타나는 현상 등은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항시 눈여겨 관찰한 자연의 충직한 순환이었다. 이러한 순환 현상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죽음 너머의 또 다른 삶을 짐작했으며 저 높은 하늘을 영생불사의 암시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오늘도 바람은 남아메리카 서부 계곡을 휩쓸고 지나가지만 그것에 귀를 기울여 바람의 속삭임을 들을 자는 이제 우리밖에 없게 됐다. 우리와 같이 생각할 줄 알았던 남자와 여자들이 우리보다 앞서 4만여 세대를 여기에서 생각하며 살다가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 문명이 알게 모르게 그들이 이룩했던 문명에 의존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남아있다. 잘 모르겠네요. 근데 4만여 세대라고? 남아메리카에 인류가 도달한 것이 만년 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원전 만년 전. 근데 4만여 세대가 여기를 살았다고요? 뭐 오타 아니면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4만여 세대가라고 해도 이상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대충 넘어갈게요. 세대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다. 해와 달과 별의 위치와 그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사냥을 언제 나가는지, 씨앗은 어느 날쯤 뿌리고 익은 곡식은 언제쯤 거둬야 하는지, 그리고 부족 구성원은 언제 모두 불러 모아야 할지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측정의 정확도가 향상됨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천문학은 관측과 수학과 문자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찌 보면 이상한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지금껏 대체적으로 경험 법칙에 의존하던 과학의 영역을 신비주의와 미신이 치고 들어온 것이다. 해와 별은 계절, 식량, 기후를 다스리고 달은 바다의 조수간만과 여러 동물의 생물 주기 그리고 인간의 월경 주기를 다스린다고 생각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월경의 영어 표현인 menstruation의 어원은 달을 뜻하는 문에 닿아 있다. 순수 우리말 표현인 달거리에서도 우리는 달을 볼 수 있고 월 역시 달을 뜻한다. 옴개니. 이거는 자손의 번성에 목말라 하던 종에게는 월경의 주기성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을 것이다. 하늘에 해, 달, 별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천체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떠돌아다니는 별이라는 뜻에서 통틀어 행성이라고 불렀다. 행성은 떠돌이 삶을 영위하던 유목민들에게는 특별한 정감과 친근감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행성이라고 알고 있던 것은 모두 7개였지만 해와 달을 제외하면 5이 남는다. 행성들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별들이 이루는 고정된 별자리를 배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달에 걸쳐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관찰해보면 이 별자리에 들어있던 행성이 저 별자리로 이동하고 가끔은 느릿느릿 공중제비를 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늘의 여러 천체들이 모두 인간의 삶에 심오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겼다. 해와 달은 물론 별 또한 계절의 오고감을 알려주지 않는가? 그렇다면 행성들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점성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현대 서구 세계에서는 점성술 관련 잡지를 어디서나 쉽게 사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문 판매대에 가면 된다. 그렇지만 천문학 관련 잡지를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 미국의 거의 모든 신문이 점성술 칼럼을 매일 연재하지만 천문학 칼럼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연재하는 신문은 찾기 힘들다. 미국에는 천문학자보다 점성술사가 10배 이상 많다. 파티에서 내가 과학자인 줄 모르고 쌍둥이 자리이신가요? 맞출 확률은 12분의 1 또는 별자리가 어떻게 되지요? 하고 말을 건네는 사람을 만나곤 한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 황금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라든가 화성 탐사선의 예산안이 언제쯤 의회를 통과할까요? 로 화제를 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러고 보면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게, 이 사람들은 별자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띠를 얘기하잖아요. 좌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저는 75년이지만 그 음력으로 치면 그때 윤달이 끼어가지고 74년이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띠예요. 호랑이띠. 11월 29일이던가 그런데 이 호랑이에 저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저 스스로에게. 이게 쓸데없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호랑이가 돼요. 근데 호랑이의 이미지라는 게 좀 약간 제가 보기엔 좀 우울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리고 싶어요. 호랑이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점성술에 따르면 사람의 운명은 그가 태어날 때 어느 행성이 어느 별자리에 들어 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수천 년 전부터 행성의 움직임이 국왕과 왕조와 제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점성술사는 행성의 운동을 연구한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금성이 염소 자리에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고 생각해 둔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그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를 점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미묘한 일이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성술사는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정식 점성술사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하늘의 뜻을 읽는 일은 중재로 다스리는 나라가 많아졌다. 왜냐하면 현 체제를 전복시키려면 국왕의 몰락을 예언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황실 점성술사가 틀린 예언을 한 죄로 사형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실제 사건과 딱 맞아떨어지도록 사건이 벌어진 뒤에 아예 기록을 뜯어고친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점성술은 관찰과 수학, 철저한 기록과 엉성한 생각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이 묘하게 뒤섞이는 가운데 발달했다. 이거는 좀 과학의 여지라도 있죠. 네? 과학적인 합리적인 일로 학문이나 학문 뭐 아무튼 뭐 네,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학문으로 발달할 수 있는
이번 내란 사태 때 보면 이번 막무가내였어요. 점성술도 아니고 요 무당이 그 이번 내란에서 계엄의 작전명이 충성 8천이었다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취임 천일날 그 1000과 8000이 중국이 아니고 일본에서 일본 신화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하더군요. 천세 8천세인가 뭔가 어쩌고 그 건진 법사라고 돼 말 안 하겠습니다. 전성배 씨 그 법사는 무슨 법사야? 전성배 씨 그 무당의 법당이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법 무당에 보면 아마테레스가 있잖아요. 아마테레스 그렇게 막무가내로 점을 친 거예요. 사기꾼들. 그걸 또 믿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등 쓸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등 쓸데가. 영원히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무기징역이든 뭐든 저는 지금 입장은 윤석열과 김건희에 한해서만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진짜 좀 영원히 안 보고 싶습니다. 꼴도 보기 싫고 아주 혐오스럽고요, 경멸스럽고 그런 자들이 권력의 최고 정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얼마나 미신적이고 허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뭐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저 개혁 저항 세력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겠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바보 같은 인간들을 계도하고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든 계도해야겠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합리적 세상으로 이끌어야 하겠죠. 좋은 세상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합리적 세상, 상식적인 세상, 교양 있는 세상, 이걸 만들어 가야죠. 상식과 교양 여러 번 재주장했는데 그 세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경북 지역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 경주에 살고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저께 장을 볼 때 벽보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태권도장에서 뭐 개최하는 대회인 것 같았어요. 대회 이름이 박정희배 줄넘기 대회. 그래서 박정희 커리커처가 막 그려져 있고 그렇게 못 떠나겠나요? 박정희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계속 붙잡고 놓아줄 수가 없나요? 박정희는 독재자입니다. 살인마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박정희의 좋은 이미지는 상당 부분 유경수 여사 덕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독실한 불자셨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 등 해가지고 고승들을 아주 많이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고승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놔줬어요, 박정희에게. 일례로 탄어 스님을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에게. 실제로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탄어 스님께서 결정적인 조언을 합니다. 세 가지를. 첫째, 우리나라는 물 관리가 기본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댐을 짓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때 댐 공사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이 충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둘째, 식량은 자립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농지 제도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자연보호구역 제정. 세 번째가 인재개발. 그래서 인재개발을 해야 한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카이스트와 인간문화원, 무슨 문화원인데, 카이스트는 성공했어요. 했는데 그 이과 문과로 나눴거든요. 문과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박정희가 탄어 스님의 그 조언을 들은 건 잘했지만, 박정희 스스로 생각해서 그 정책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했을 겁니다. 그런 큰 그림은 현인들에게나 나오는 거예요. 박정희는 그 외에도 유경수 여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유경수 여사는 그 근대의 고승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그런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희 인간 자체는 머리는 뭐 좋았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람을 도구로만 알고 도구로만 사용하고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독재자고. 그렇게 상황이 이럴진데 아직도 그렇게 박정희를 못 잊어서 이러는 지역이 여기 경주입니다. 죽겠어요. 아주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주 그런 그 벽보 같은 거 이런 게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집니다. 아주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3초까지 했는데 점성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점성술 뭐 별로 재미없네요. 네. 너무 길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길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아, 아이고 우리 장기자님, 아이고 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우리 장기자님, 어? 아빠가 요즘에 좀 덜 안아줬지? 응? 덜 안아줘서 좀 섭섭하지? 네.
예, 계속 읽겠습니다. 예. 행성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면 바로 내일 내게도 일어날 일에도 그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 점성 사상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싹트기 시작하여 약 2000년 전에 그리스와 로마 문화권으로 퍼져나갔다. 점성술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단어의 어원에서 알아볼 수 있다. 재해를 뜻하는 디세스터는 그리스어로 나쁜 별이란 뜻이고, 유행성 감기를 뜻하는 인플루엔자는 이탈리아어로 별의 영향을 뜻하는 인플루언스에서 온 말이고, 건배를 뜻하는 마젤토브는 히브리어 가로 열고 본질적으로는 바빌로니아어로 좋은 별자리다. 슬라마젤이라는 이디시어는 아군이 끊이지 않고 겹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역시 바빌론의 천문학 용어에서 나왔다. 플리니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로마에는 시더레이티오라 하여 행성에 얻어맞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로마인들은 행성을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겼던 것이다. 여기서 고려한다는 뜻의 콘시더를 살펴보는 일도 유익할 것이다. 이 단어는 행성과 함께라는 뜻인데 진지하게 생각할 때는 반드시 행성을 함께 고려했어야 했나보다. 영국 런던의 1632년도 사망자 통계 자료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석하게도 영아와 유아의 병사가 많다는 사실에 눈이 간다. 그리고 빛의 반란이나 임금의 악마같이 희한한 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보인다. 어쨌든 총 9,535명의 사망자들 중에서 13명이 행성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이것은 암보다 더 높은 사망률이다. 그 증상이 과연 어떠했을지 자못 궁금하다. 행성에 맞아 죽어? 행성에 맞아 죽는다고?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국가 단위의 점성술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됐지만, 개인의 운수를 가늠하는 점성술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횡행한다.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발행되는 두 신문에 실린 점성술 칼럼을 비교해보면 재미있다. 한 예로 1979년 9월 21일자 뉴욕 포스트와 데일리 뉴스 두 신문에 실린 오늘의 운세를 보자. 나의 천궁도가 천칭자리라고 가정하자. 네, 주표시가 있습니다. 서양 점성술에서는 사람이 출생할 당시 각 별자리의 위치를 그 사람의 천궁도, 즉 호로스코프라고 한다. 음기니 호로스코프. 천칭자리는 9월 23일과 10월 22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별자리이다. 뉴욕 포스트의 점성술사는 별자리가 천칭자리인 사람에게 타협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충고한다.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너무 모호하다. 데일리 뉴스의 점성술사는 나에게 자신을 더 내세우도록 이라고 조언한다. 조언 내용이 역시 좀 모호하면서 아플 것과는 다르다. 이런 예언은 예언이라기보다 충고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 라는 식이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아니다. 그리고 일부러 일반적이고 아주 모호한 표현을 써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내용의 말을 한다.
대체 무슨 까닭에 이러한 지시나 충고가 아무 거리낌 없이 스포츠 통계나 주식 시세표와 나란히 신문에 실릴 수 있는 것일까? 이 언론 이 새끼들이 제일 진짜 문제예요, 이거. 에? 참. 사실을 알려야 할 책무가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응? 이런 미신이나 퍼뜨리고 말이죠. 장사가 된다면 뭔 짓이나 하고, 창피한 줄 알아야죠. 창피한 줄. 언론은 이제 어떤 순수성을 잃어버렸죠. 현대 언론은 그냥 이익 집단으로 봐야 합니다. 저 언론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사실이구나 이게 아니고, 저들이 말하면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얘기를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점성술의 실효성 여부는 쌍둥이의 삶을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쌍둥이 중 하나는 낙마사고나 벼락을 맞아서 일찍 죽고, 다른 하나는 건강하게 잘 살다가 노년을 맞이했다고 하자. 둘 다 똑같은 장소에서 겨우 몇 분의 시간차로 세상에 나왔으므로 이들이 탄생할 때 지평선 위로 떠오른 행성은 똑같았을 것이다. 점성술이 맞다면 두 쌍둥이의 운명이 어떻게 이리도 다를 수 있겠는가. 게다가 점성술사들끼리도 어느 한 청궁도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놓고 그 풀이가 일치하지 않는다. 점성술사들이 내리는 예언을 잘 조사해 봤더니 사람의 태어난 시간과 장소만 가지고는 그의 성격이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점성술과 그와 비슷한 분야에 관한 불신은 오늘날이나 서구 세계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1332년의 일본의 법사인 요시다 켄코가 쓴 초연도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일본의 사상에는 적설일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옛사람들은 이 날들을 꺼려하지 않았지만, 누가 이런 풍습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와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를 적설일에 시작하면 절대 끝을 보지 못한다. 적설일의 한 말이나 행동은 말짱 헛수고다. 얻은 바를 잃을 것이요, 세웠던 계획이 허물어질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만일 이를 공들여 고른 길일에서 시작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수를 헤아려 본다면 적설일에 시작해서 열매 맺지 못한 수와 비슷할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명리학을 '을 공부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된다던가 뭐 1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 도올 선생도 보니까 요즘에 주역 강의를 하던데 아주 안 분석해 봅니다. 저는 저 선생님이 결국에는 삐끗하셨구나. 합리적인 생각을 고수하지 못하고 삐끗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안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뭐 들어보진 못했지만 자세히 들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뭐 강의 시간에 보니까 뭐 대체로 정치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살짝 봤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좀 다들. 왜 미신을 그렇게 쫓고 믿고, 건계가 어쩌고 뭐 공계가 어쩌고 뭐 음양의 조화가 어쩌고 왜 그러죠? 다 밝혀졌는데 진짜 좀 심심한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뭐 이런 어떤 정합성을 갖는 이런 일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지루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자극적이고 뭐 배워놓으면 뭔가 좀 능력 있어 보이고 신비해 보이고 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욕망의 반영이라고 저는 보는데 헛수고하지 마시고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그런 사람들 중에 무슨 현인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다지 뭐 높이 평가할 만한 사람은 못 봤어요. 점치고 뭐 이러는 사람들 중에 주역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님 같은 사람들은 점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했지. 뭐 공자가 뭐 주역을 3000번 읽었다고 하는데 왜 읽었을까라는, 왜 그렇게 3000번이나 읽었을까라는 이유를 좀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공자도 뭐 그다지 그런 신비한 자기의 욕망의 발현이었던 것 같아요. 공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세상 이치를 다 깨뜨려 버리고 싶다 이런 거, 절대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결국 지역에서 못 찾았을 겁니다. 공자가. 모르겠어요. 저를 뭐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거. 자, 계속 할까요? 아니면 좀 밥을 먹고 할까요? 오늘 좀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긴 한데요. 쭉 막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막 한심한 얘기들 하는 거 보니까. 이 한심함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한심함. 여기까지 일단 읽고 밥 먹고 하겠습니다. 기운도 없고. 자, 밥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